백년 전쟁 직후 전쟁의 여파는 샤를 7세의 아들 루이 11세까지 이어집니다. 영국을 대부분의 영토에서 몰아냈지만 일부 귀족들은 여전히 프랑스 왕실에 적대적이었거든요. 특히 1465년 루이 11세의 중앙 집권하에 반발하여 부르고뉴 공국과 브루타뉴 공국 등 다양한 귀족 가문들이 공익동맹을 결성했죠. 반동맹군의 거센 저항에 루이 11세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477년 반동맹군의 주요 지도자였던 부르고뉴 공작 담대공 필리프가 랑시 전투에서 사망하는 행운이 따랐어요. 당시 부르고뉴 공국은 적복한 상속자가 없을 시 프랑스 왕실로 귀속된다는 전통이 있었고, 담대공 필리프에게는 딸 부기공 마리밖에 없었으며 살리카법에 따라 딸은 상속자가 될 수 없었죠. 따라서 루이 11세는 부르고뉴를 왕실에 귀속시키기 위해 아들의 약혼을 깨고 부기공 마리를 겐트성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녀는 샤를 8세가 아닌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신성 로마 제국의 막시밀리안 1세와 결혼하려 했거든요. 그녀는 막시밀리안 1세에게 자신을 구해달라 부탁했고, 그는 용병을 이끌어 그녀를 구출했으며 두 사람은 결혼에 성공했죠. 당연히 루이 11세는 막시밀리안 1세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막시밀리안 1세는 생각보다 강했어요. 대신 1482년 아라스 조약을 맺으며 저지대 지역을 제외한 부르고뉴국을 차지할 수 있었죠. 이듬해인 1483년 루이 11세의 아들 샤를 8세가 왕위에 오르며 프랑스와 신성로마 제국 간 갈등은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당시 샤를 8세가 어려 누이 안드 프랑스가 섭정을 맡게 돼요. 이를 탐탁치 못하게 여긴 브루타뉴 공작 프랑스와 2세는 오를레앙 공작 루이와 합심해 공익전쟁을 일으켰죠. 이때 막시밀리안 1세가 반동맹군을 지원합니다. 물론 전쟁은 안드 프랑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고, 1488년 프랑스와 2세는 사블레 조약을 맺게 되었으며, 앞으로 그의 딸들은 프랑스 왕의 동의가 있어야만 혼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드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프랑스와 2세가 딸 부잣집이었기에 부기공 마리와 같은 사례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겠죠. 그러나 그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1482년 부기공 마리가 낙마사고로 세상을 뜨면서 막시밀리안 1세가 돌싱이 되었거든요. 진작부터 프랑스와 2세의 딸 안드 브루타뉴와 막시밀리안 1세 사이에 혼담이 오가고 있었고, 프랑스와 2세 또한 사블레 조약 이후 낙마사고로 세상을 뜨자 두 사람의 결혼이 가시화되었죠. 이에 안드 프랑스는 샤를 8세와 그의 약혼녀이자 막시밀리안 1세의 딸 마르가레테를 파혼시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안드 브루타뉴를 샤를 8세와 결혼시켰어요. 이로써 브루타뉴는 온전히 프랑스 왕실령이 될 수 있었죠. 샤를 8세는 결혼과 동시에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이탈리아 원정이었어요. 당시 이탈리아는 무역의 중심이자 예술의 성지로 르네상스가 일어나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부유했죠. 문제는 그 르네상스를 이끌던 피렌체 메디치가의 힘이 약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는 5 군소국으로 이루어져 각 국가별로 정치체제, 민족, 지역 등 모든 것이 달랐으나 코시모 디 조바니 데 메디치가 이 모두를 아우르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사망하자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말았죠. 특히 교황 선출에 앞서 알렉산데르 6세와 율리오 2세의 대립과 나폴리와 밀라노 간 분쟁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알렉산데르 6세는 굉장히 야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사생아 제사레 보르자로 하여금 로마냐 왕국을 건설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자 했죠. 율리오 2세는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1492년 알렉산데르 6세가 그 왕으로 선출되자 프랑스로 망명합니다. 그러던 중 나폴리와 밀라노 간 권력 다툼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스페인 출신인 알렉산데르 6세는 스페인령이었던 나폴리의 편에 들어줬죠. 알렉산데르 6세를 필두로 반밀라노 연합이 형성되자 이때다 싶었던 율리오 2세는 샤를 8세를 꼬드깁니다. 이게 이탈리아 대전쟁의 시작이었죠. 샤를 8세는 율리오 2세의 도움 덕분에 손쉽게 알프스 산맥을 넘어 피렌체, 로마, 나폴리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알렉산데르 6세의 폐위 문제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가 율리오 2세의 도움을 받았을지라도 그게 교황을 폐위시킬 명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알렉산데르 6세는 오히려 샤를 8세의 이탈리아 원정을 지지하고 그를 나폴리 왕으로 임명하자 율리오 2세는 또다시 종적을 감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파격적인 행보는 이탈리아 안팎의 많은 국가들에게 위기감을 심어줬습니다. 나폴리는 스페인의 페르난도 2세를, 밀라노와 베네치아는 신성로마 제국의 막시밀리안 1세를 끌어들여 이탈리아 반도를 둘러싼 국제전으로 번졌죠. 샤를 8세의 제1차 이탈리아 전쟁은 대실패로 끝납니다. 해상은 스페인이, 육로는 베네치아 동맹군이 프랑스의 보급로를 막았거든요.
결국 샤를 8세는 포르노보 전투에서 목숨만 부지한 채 빠져나올 수 있었죠. 대군을 일으켰음에도 전리품은커녕 오히려 병력마저 잃고 오자 프랑스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살아 돌아온 군인들 중 대다수가 나폴리에서 방탕한 생활을 해 매독에 걸려왔으며 그것도 모른 채 자국에 확산시켰어요. 그 와중에 샤를 8세 본인은 궤도폰 경기를 보러 가던 중 문틀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샤를 8세가 후사를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자 왕위는 루이 12세에게 넘어갑니다. 루이 12세 입장에서 이는 좋은 기회였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안드 브르타뉴도 돌싱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왕위야 루이 12세가 차지했을지라도 브르타뉴 영지는 여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녀가 재혼이라도 한다면 브르타뉴는 더 이상 왕실 직할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때 루이 12세는 과감하게 이혼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샤를 8세의 누이 잔드 프랑스와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미 왕이 되었고 그녀는 불임이었으며 브르타뉴를 다른 이에게 넘길 수 없었기에 안드 브르타뉴와 재혼을 결심한 거죠. 그러나 가톨릭 교리상 이혼은 교황의 허가가 필요했고 포르노보 전투 이후 루이 12세와 알렉산데르 6세의 사이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알렉산데르 6세에게는 이탈리아 통일이라는 원대한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루이 12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덕분에 루이 12세는 선왕비이자 처남댁이었던 그녀와 정략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알렉산데르 6세의 바람대로 이탈리아를 재침공했죠. 그는 체사레 보르자와 함께 이탈리아 곳곳에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스페인의 등장으로 나폴리를 빼앗겼죠. 게다가 원정 도중 알렉산데르 6세와 체사레 보르자 두 사람 모두 사망하자 이들의 정적이었던 율리오 2세가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508년 율리오 2세는 캉브레 동맹을 통해 루이 12세와 화해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만 아나델로 전투 이후 프랑스를 견제해요. 1511년 신성동맹이라는 것을 결성해 이제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신성로마 제국과 영국 그리고 스위스 등 프랑스를 둘러싼 모든 주변국들이 루이 12세를 공격하도록 했죠. 결국 루이 12세는 통치제도 및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인민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나 샤를 8세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원정에 실패했으며 세 차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루이 12세 사후 왕위는 프랑스와 1세에게 넘어갑니다. 프랑스와 1세는 앞선 두 왕과 달리 안정적으로 왕위에 올라요. 일찍이 루이 12세가 그를 후계자로 점치고 놓았기 때문이었죠. 그는 루이 12세의 사위 자격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바로 안드 브루타뉴의 딸 클로드 드 브루타뉴였어요. 살아생전 원치 않는 결혼을 2번이나 해야 했던 그녀는 자식만큼은 프랑스로부터 해방된 브루타뉴 공국에서 살아가길 바랐죠. 하지만 임신과 유산을 반복한 그녀는 끝내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려 11번을 임신했던 그녀는 결국 건강을 잃고 말았고 브르타뉴에 대한 모든 권리는 딸 클로드 드 브루타뉴에게 넘어갔어요. 또다시 브르타뉴 영지에 대한 상속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 루이 12세는 안드 브루타뉴가 사망한 이듬해에 두 사람을 결혼시켰죠. 모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으나 프랑스와 1세가 아들을 낳으며 브르타뉴 공국에 대한 상속 문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프랑스와 1세 역시 이탈리아 원정에 관심을 가져요. 2m가 넘는 키에 스포츠로 다져진 몸, 잘생긴 외모에 방탄한 성격을 지녔던 그는 어렸을 때부터 르네상스에 대해 듣고 자랐죠. 마침 루이 12세에게 비참한 패배를 안겨주었던 신성동맹은 율리오 2세 사망으로 와해된 상태. 20살의 젊은 나이에 즉위한 프랑스와 1세는 과감하게 밀라노로 진격했습니다. 1515년 그는 마리냐노 전투에서 밀라노를 점령하고 스위스 용병을 포섭했어요. 그리고 루이 12세가 좋아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프랑스로 초청해 후원했죠. 이때 탄생한 그림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미술품 모나리자였습니다. 1516년 그는 누아용 조약과 브리세 조약으로 북이탈리아를 손에 넣은 뒤 신성로마 제국 황제 선거에 뛰어듭니다. 1519년 막시밀리안 1세가 사망하자 차기 황제 선출 시즌이 돌아왔어요. 그의 상대는 바로 막시밀리안 1세의 손자 카를 5세였습니다. 사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는 기본적으로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에요. 종교의 힘으로 강력한 국가를 운영하고자 했던 샤르마뉴의 의지를 잇는 데 의의를 두었던 거였죠. 그런데 10세기까지만 해도 알프스 언저리의 온고하던 시골 귀족 가문 합스부르크가 결혼 동맹을 통해 세력을 늘리기 시작하더니 황제직을 세습하기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막시밀리안 1세는 스스로 최초의 성출 황제임을 선언하며 황제 선출에서 교황의 간섭을 완전 배제했어요.
이제는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충분해졌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게 결혼 동맹을 맺었던 국가들이 사실상 병합되었거든요. 유럽뿐 아니라 아메리카 식민지까지 샤를마뉴 이후 유례없는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게다가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율리오 2세부터 시작된 성 베드로 대성당 신축 프로젝트를 이어가기 위해 면벌부를 발행해요. 1517년 이러한 행태를 보다 못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레오 10세는 프랑스와 1세를 통해 카를 5세를 견제하고 종교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했어요. 프랑스와 1세 또한 본인 스스로 종교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최초의 프랑스 왕 출신 황제가 되는 상상을 하며 유럽 제패를 꿈꿨죠. 두 거대 세력이 맞붙었지만 선거 결과는 카를 5세가 만장일치로 당선되었습니다. 카를 5세가 엄청난 뇌물 공세를 펼쳤거든요. 그는 그의 고모 마르가레테 연주를 사용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뇌물 비용으로 총 100만 굴덴을 사용했는데 그에 비해 프랑스와 1세는 겨우 30만 굴덴밖에 마련하지 못했죠. 결국 자본에서 밀린 프랑스와 1세는 고배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그 이후에도 프랑스와 1세의 순환시대는 계속되었어요. 황제가 되지 못한 순간부터 그의 인생 대부분은 카를 5세를 질투하며 보냅니다. 카를 5세가 황권 강화를 위해 이탈리아 원정을 떠날 때 최전선에서 그와 맞서 싸웠죠. 그러나 1525년 파비아 전투에서 대패하며 그는 스페인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마드리드로 끌려갔고 1526년 마드리드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물론 프랑스와 1세는 마드리드 조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이 전투의 결과로 카를 5세는 명실공히 유럽의 패자로 등극했죠. 프랑스와 1세는 끊임없이 카를 5세에게 도전했습니다. 레오 10세 이후 교황이 된 클레멘스 7세와 콘약 동맹을 맺어 반제국연합을 결성했어요. 이에 분노한 카를 5세는 1527년 사코디 로마를 일으켜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결국 콘약 동맹을 실패했고 교황권이 몰락해 영국에서 성공회가 탄생했으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또다시 카를 5세에게 밀린 프랑스와 1세, 이번에는 악마와 손을 잡고 말아요. 바로 가톨릭 세계의 숙적 오스만 제국과 동맹을 맺었죠. 문제는 전쟁에 참여한 프랑스와 신성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과 영국 모두 종교개혁과 재정 문제로 결전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대전쟁은 생각보다 심각히 끝납니다. 프랑스와 1세와 카를 5세, 그리고 헨리 8세 세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주권과 권력을 잃었거든요. 세계는 이미 대항해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고 있었고 펠리페 2세와 엘리자베스 1세 둘은 제해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었죠. 오직 앙리 2세만이 프랑스와 1세의 뒤를 이어 전쟁을 지속했는데요. 하지만 1554년 마르시아노 전투에서 패배하며 아예 손을 떼버렸죠. 비록 카를 5세에 밀려 빛을 발하지는 못했지만 프랑스와 1세는 프랑스 르네상스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문화와 예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현재 프랑스가 예술의 도시로 불리게 된 것도 그의 공이 가장 컸어요. 앞서 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뿐만 아니라 안드레아 델 사르토 등 여러 예술인들을 프랑스로 이주시켰고 샹보르 성, 루브르 궁전, 퐁텐블로 궁전 등을 르네상스 양식으로 정비했으며 공식적으로 행정 언어를 라틴어에서 불어로 바꿨죠. 종교에 대해서도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카를 5세를 방해할 수만 있다면 개신교든 이슬람교든 전부 상관없었어요. 다만 1534년 장 칼뱅의 제자들이 자신의 성까지 찾아와 벽보를 붙이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는 이러한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자신의 반대하는 음모로 보았고 신교도들을 박해했으며 장 칼뱅 또한 국외로 추방되었습니다. 이후 장 칼뱅은 오해를 풀기 위해 책 한 권을 발간하고 그에게 헌사를 남겨요. 그 책이 바로 개신교 역사상 최대의 교리서 기독교 강요였죠. 프랑스와 1세 사후 종교개혁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집니다. 이제는 개혁을 넘어 전쟁으로까지 번졌어요. 당시 개신교 세력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루터파의 교리는 독일 남부와 동부 그리고 북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제네바에서 시작된 칼뱅파의 교리는 스코틀랜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로 전파되었죠. 개신교 세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두 종교는 서로를 악마의 하수인이라 칭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와 1세의 아들 앙리 2세가 즉위를 해요. 굉장히 암울하죠. 그런 와중에 프랑스 왕실의 불길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1555년 어느 점성가가 발로 앙굴렘 왕가에 대한 예언을 책으로 남겼어요. 여기 등장하는 늙은 사자가 바로 앙리 2세였고 이 예언서를 쓴 저자는 그 이름도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였죠.
앙리 2세가 자신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를 궁전으로 초청해 점성술 고문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1559년 그는 여동생과 딸의 결혼식을 동시에 열었어요. 결혼을 통한 단결과 화합으로 이탈리아 대전쟁의 종결과 평화의 새 시대를 제창하려 했죠. 그는 축하연회에서 빠질 수 없는 이벤트 마상창 시합에 직접 참가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경합을 벌이는 도중 상대의 창날이 부러졌고 그 파편이 자신의 투구 틈새로 파고들었으며 그대로 오른쪽 눈 위에 박혀버렸죠. 그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외과학의 아버지 앙브로아주 파레가 수술을 집도했지만 수술 후 얼마 못 가 죽고 말았어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들어맞는 순간이었죠. 앙리 2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프랑스 전체에 묘한 긴장감을 낳았습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프랑스와 2세를 두고 권력 다툼이 또다시 일어난 거예요. 프랑스와 2세의 아내 쪽 인물인 프랑스와 드 기즈 공작과 프랑스와 2세의 당고모 호아나 3세 간의 갈등으로 점쳐졌습니다. 언뜻 보면 이 두 인물의 갈등이 샤를 6세 때와 같은 파벌 싸움으로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 둘은 프랑스 내에서 각 종교의 수장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었죠. 가톨릭과 위그노, 종교개혁답게 프랑스 귀족들 사이에서도 개신교를 믿는 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귀족 사회에서 그랬다는 것이지 왕실은 개신교의 개종을 꿈조차 꾸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그때 프랑스 가톨릭은 갈리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잠시 과거로 돌아와 앞에서 다뤘던 필리프 4세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강력한 통일 정책을 위해 돈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교황과 얼굴을 붉혔었죠. 과연 프랑스가 교황청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었다면 아나니 사건부터 아비뇽 뉴스까지 가당키나 했을까요? 처음부터 누누이 말했듯 프랑스에게 가톨릭이란 종교적 신앙심이 아닌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의 바람에 펠립 8세와 신성로마 제국의 선제후들이 개신교로의 개종을 고민할 때 프랑스와 1세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가 벽보 사건 이후부터 위그노를 박해했던 것도 이 이유 때문이었죠. 앙리 2세 또한 아버지를 따라 위그노를 박해했고 호아나 3세는 프랑스 왕실의 일원이었으나 모계 쪽으로 연계되어 사실상 반개나 다름없었습니다. 문제는 앙리 2세의 죽음으로 공고했던 갈리아주의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겨난 거예요. 1560년 위그노는 기즈공작을 제거할 목적으로 음모를 꾸며요. 그러나 내부의 배신으로 기즈공작에게 발각되고 말았죠. 그는 1200명의 위그노들을 약 한 달간에 걸쳐 공개적으로 처형했고 시신은 마을 어귀에 전시했으며 가톨릭 세력의 잔혹함을 알리는 선전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당시 위그노의 주요 지도자였던 루이 1세 드 부르본 콩데도 사로잡아 처형하려 했는데요. 사형 집행 전 프랑스와 2세가 갑자기 중이염으로 사망하고 말았죠. 왕위는 프랑스와 2세의 동생 샤를 9세에게 넘어갔고 이때 그동안 프랑스 귀족 사회에서 천대받던 카트린 드 메디치가 등장합니다. 한중일 3대 악녀라는 말이 있듯 프랑스에도 3대 악녀가 있습니다. 카트린 드 메디치, 마리아 드 메디치, 마리 앙뚜아네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타국 출신에 정략 결혼으로 남편과 사이가 좋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특히 카트린과 마리아는 은행업으로 자수성가한 메디치 가문원이었어요. 지금이야 세월이 흘러 전통성을 얻고 자본주의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니 그들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디까지나 이탈리아 내에서 이름 좀 날렸을 뿐 프랑스 입장에서 그들은 자국 내에서 귀족놀이나 하는 부르주아와 다름없었죠. 13세기에 들어 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라 인류는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세계관에서 금융업은 유대인처럼 천출들이나 하는 것에 불과했거든요. 이 둘이 프랑스 왕실에 시집을 올 수 있었던 까닭도 다 그들이 가진 돈만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조실부모하여 든든한 백조차 없는 상태.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으나 당시 이탈리아는 대전쟁으로 혼란스러웠고 그녀의 재산은 곧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어요. 설상가상 같은 가문 출신인 교황 클레멘스 7세마저 그녀를 보호하기는커녕 가문의 부흥을 위해 프랑스 왕실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이 정도면 과연 카트린이 프랑스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감이 잡히시겠죠. 물론 초기에는 꽤 괜찮은 시집살이를 했어요. 비록 반쪽짜리이지만 어머니가 프랑스와 1세의 사촌이었고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던 프랑스와 1세는 그보다 먼저 예술계를 후원한 메디치 가문과 관계를 맺고 싶어 했으며 그때의 왕세자는 앙리 2세가 아닌 그의 형 도팽 프랑스와였죠.
1533년 프랑스 왕국의 왕자비가 된 그녀는 부유한 가문 출신답게 이탈리아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양을 마음껏 뽐냅니다. 먼저 그녀는 결혼 당시에 데려간 이탈리아 요리사들과 식탁 도구들로 프랑스 식문화를 바꿨어요. 그때 프랑스 궁정은 식사를 할 때 칼과 손만을 사용했습니다. 주식이 빵과 고기였던 만큼 고기는 연장자, 특히 남성의 몫이었거든요. 연장자가 칼을 사용하여 고기를 잘라 아랫사람에게 나누어주면 그 사람들은 손을 이용해 밥을 먹었죠. 포크도 있기는 했으나 금과 은으로 만들어 실사용보다는 과시용에 가까웠습니다. 일부 문학에서는 포크란 이탈리아 놈들 혹은 계집들이나 사용하는 것이라 폄훼했고, 포크를 사용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코미디도 존재했을 정도였어요. 이러한 이유로 포크의 대중화는 18세기 이후에나 이루어졌지만 아직 의학 발전이 더딘 시대의 위생관념을 생각하면 큰 도움이 되었겠죠. 오늘날 프랑스의 대표 제과 마카롱도 이탈리아가 원조였으나 결혼식 이후 프랑스 전역으로 전파되어 각기 다른 모양과 맛으로 발전했습니다. 향수 또한 그녀의 작품이었어요. 그녀의 조향사인 레나드 비앙코가 파리 노트르담 근처에서 향수 가게를 열었는데 이것이 최초의 향수 전문점이었죠. 이후 1656년 루이 14세가 유럽에서 최초로 조향사 길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부터 향수는 본격적인 산업의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그 길드의 이름이 장티에 펄프메르였는데 뜻은 향수가 밴 장갑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그때의 귀족에게 향수란 몸에 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닌 액세서리에 묻히는 용도였어요. 특히 장갑에 많이 묻혔습니다. 왜냐하면 장갑의 가죽 냄새가 엄청 고약했거든요. 일종의 섬유유연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할 향수 브랜드 로샤스, 디올, 샤넬이 탄생한 이유도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그라스 지역이 피혁 산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747년 프랑스 최초의 향수 브랜드를 탄생시킨 장드 갈리마르도 이 길드 출신이었죠. 마지막으로 발레가 프랑스에 알려지게 된 것도 그녀 덕분이었어요. 이 또한 루이 14세가 발레에 관심을 가지면서 1661년 왕립 발레 아카데미를 설립하자 발레가 귀족 사회의 필수 교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궁중 문화에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켰으나 도팽 프랑수아가 돌연 사망하면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승계서열에 따라 앙리 2세가 도팽이 되자 그녀의 지위도 왕세자비로 격상되어 귀천 상원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더욱이 그녀는 거의 팔려간 결혼임에도 앙리 2세를 열렬히 사랑했으나 정작 그는 다른 정부와 사생활을 낳았고 그녀는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이를 보다 못한 앙리 2세의 애처 디안 드 푸아티에가 그에게 카트린의 침실을 자주 방문하도록 권할 정도였어요. 덕분에 이후 둘은 4남 3녀를 낳았죠. 물론 그녀가 카트린에게 선의를 베푼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프랑스 왕실에 몸을 담고 있었어요. 안드 프랑스부터 레오노르 대 아우스트리아까지 수많은 여성 왕족들을 모셨죠. 그러는 동안 분명 왕실의 생리를 몸으로 겪고 느끼며 깨달은 바가 있을 겁니다. 앙리 2세 또한 자신을 어머니이자 애인이자 평생의 동반자로 여기니 굳이 왕비의 자리를 욕심내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너무 거물급이 오면 부담스러우니 자신과 육촌관계이면서 타국 출신인 카트린을 내세워 자신은 편안한 여생을 살아갈 요량이었겠죠. 실제로 그녀는 카트린과 경쟁관계였음에도 두 사람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카트린이 아플 땐 옆에서 지극정성 간호했으며 남들이 카트린의 손가락질할 때 그녀는 항상 저 자세로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붙는 불에 기름 끼얹는 일이 벌어졌어요. 1547년 하나뿐인 며느리라고 자신을 예뻐해주던 프랑수아 1세가 사망하고 말았죠.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어진 앙리 2세는 노골적으로 카트린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둘 사이에 낳은 자식들은 전부 디안에게 맡겼고 대회 행사에서 항상 디안을 끼고 다녔으며 대놓고 애정 행각을 벌이는 등 그녀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여기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슈농소성마저 디안에게 선물했고 후에 국정을 어지럽힐 기즈 공작에게 디안의 딸을 시집 보냈으며 디안이 중년이 되었을 때에도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하기 위해 그녀를 발렌티아노와 에탕프의 여공작으로 임명했죠. 사랑하는 남편마저 그녀를 차별하자 며느리마저 그녀를 피렌체 출신 장사꾼이라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공주이자 프랑스 2세의 약혼녀였던 그녀는 프랑스로 시집 온 뒤 카트린의 총애를 받았음에도 그녀의 출신을 운운하며 무시했어요. 프랑스와 2세도 아버지를 닮아 마리에게 푹 빠져 어머니는 뒷전이었죠. 그녀는 결국 흑화하고 말았고 앙리 2세와 프랑스와 2세 모두 급사하자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1년의 이후로 그녀는 샤를 9세에 섭정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뛰어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적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갔어요. 물론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디아는 남편이 몸져 누운 순간부터 치워버렸죠. 그녀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모든 선물 목록을 작성해 남편의 사후 전부 회수했습니다.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디아는 그저 처형이 아닌 선물 반환 및 추방형이라는 매우 관대한 처분에 감사하며 궁을 떠났죠. 그 다음 대상은 큰 며느리였습니다. 병약한 프랑스와 2세 탓에 후사를 두지 못한 메리는 그의 사후 끈 떨어진 뒤움박이 되었어요. 외가인 기지 가문이 여전히 건재했으나 카트린은 그녀를 눈앞에서 치워버렸죠. 마지막으로 시아버지 프랑스와 1세 시절부터 기세 등등한 기지 가문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골수까지 가톨릭이었던 기지 가문을 견제하고자 위그노를 이용해요. 1560년 앙부아주 음모의 주모자였던 콩대 공작을 사면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죠. 그녀에게 종교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숱한 죽음의 위기를 겪고 로마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은 자신을 이용하기만 했으며 무엇보다 그녀는 진리를 추구하는 메디치가 사람이었거든요. 가톨릭과 위그노가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종교적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통해 왕권을 다시 강화한다. 이것이 그녀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1562년 1월 생제르맹 칙령을 선포해 프랑스 최초로 신교의 존재를 인정하고 맙니다. 당연히 기지공작은 반발했고 그녀가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자 맞불 작전을 놓아요. 1562년 3월 개신교 예배당을 찾아가 위그노들을 죽이는 바시 대학살을 일으켰죠. 그리고 곧장 퐁텐블로 궁전으로 가 카를린과 샤를 9세의 신변을 확보합니다. 위그노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을 지지해준 카트린을 구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죠. 1562년 4월 위그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갈등이 전쟁으로 번지자 가톨릭과 위그노의 갈등은 더 이상 종교 이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종교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벌어진 권력 쟁탈전이라 봐도 무방했어요. 같은 프랑스인들끼리 총칼을 맞댔고 전투가 치러질 때마다 혼란과 학살이 만행했으며 기지공작도 전쟁을 이끌다 사망했죠. 카트린은 이를 수습하고자 한 가지 묘안을 냅니다. 바로 정략 결혼이었어요. 가톨릭을 대표하는 왕실이 위그노 측과 결혼해 평화를 도모할 생각이었죠. 카트린은 이 중요한 계획에 자신의 딸 마고를 앞세웠고 결혼 상대로 앙리드 나바라를 선택합니다. 나바라는 호아나 3세의 아들로 위그노 전쟁에서 위그노 세력을 이끌던 나바라 왕국의 왕자였어요. 왕국은 작지만 그는 그의 어머니와 위그노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죠. 각 종교의 상징들이 만나 부부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면 전쟁도 자연스레 멈출 겁니다. 그러나 정작 양측이 이를 거부했어요. 호아나 3세는 독실한 위그노였기에 가톨릭 신자를 며느리로 들이는 것을 꺼렸죠. 사부인이 될 카트린에 대한 신뢰도 없는 데다 혹여 아들이 가톨릭 신자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기지 가문도 종교도 종교지만 당시 기지공작과 마고가 비밀 연애 중이었기에 결사 반대했어요. 마고 본인도 강요된 결혼인 만큼 불만이 많았고 무엇보다 나바라가 기지공작보다 못나서 싫어했다고 하죠. 카트린을 제외한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지공작은 카트린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호아나 3세도 마고를 직접 만나보고는 그녀의 미모와 지성에 반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전세 역전이 된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이 해결되려는 찰나 호아나 3세가 돌연 사망합니다. 그것도 결혼식을 2달 앞둔 시점의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트린이 그녀를 죽였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두 사람의 결혼식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거든요. 도저히 결론이 안 나자 홧김에 카트린이 독을 장갑에 묻혀 호아나 3세에게 선물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지병이었던 폐결핵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녀를 재단했고 그녀는 그렇게 악녀가 되었습니다. 나바르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해요. 철저한 현실주의자답게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프랑스 내에서 자기 세력을 키울 요량이었죠.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곧장 파리에 입성합니다. 이때 만일을 대비해서 콜리니 제독과 수백 명의 군대가 그를 호위했어요. 그러나 신부 측의 인사로 기지공작이 참석하면서 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파리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1572년 8월 18일 마침내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축복받아 마땅한 결혼식. 하지만 이 결혼식에서 마고는 누구보다 불행한 신부가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한창일 무렵 한 발의 총성이 울렸죠. 기지공작이 콜리니 제독을 암살하려 한 겁니다. 다행히 콜리니 제독은 목숨은 부지했으나 피로연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피로연 직후 위구노 측은 카트린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죠. 이에 기지공작은 그녀에게 은밀히 접근해 그녀의 절친 콜리니 제독을 포함한 위구노의 유력 인사들에 대한 숙청을 종용했습니다. 그녀는 이 종교 갈등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음을 깨달았고 결국 방조하고 말았어요. 콜리니 제독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샤를 9세도 유약한 성격에 못 이겨 묵인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 계획에는 마고의 남편 나바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572년 8월 24일 기지공작은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종소리를 배경삼아 거사를 진행해요. 그는 가장 먼저 콜리니 제독의 저택에 들이닥쳐 그를 살해하고 창밖으로 던져버렸죠. 그리고 곧장 나바르를 찾았습니다. 콜리니 제독의 뒤를 따라 죽을 위기에 처한 나바르. 하지만 마고가 이를 저지해요. 사랑 없이 결혼했음에도 남편을 지키고자 직접 나섰죠. 카트린도 차마 사위를 죽일 수는 없었나 봅니다. 살려주는 조건으로 그에게 가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명령해요. 그는 결국 살기 위해 가톨릭으로 전향했고 루브르궁에 가택연금되었죠. 이 모든 것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계획대로 위그노의 구심점이 없어진 거예요. 카트린은 이제 숙청을 멈추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명했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펼쳐집니다. 기지공작이 위그노를 죽이고 다니자 그 모습을 본 파리 시민들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불안감을 표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카트린을 포함한 프랑스 왕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위그노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죽였으며 학살은 프랑스 왕국 전역으로 번져 약 3만 명이 사망했죠. 그렇게 3년이 흐르고 본래 유약했던 샤를 9세가 폐결핵으로 사망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샤를 9세 사후 왕위는 그의 동생 앙리 3세가 계승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빼어난 외모와 총명함으로 카트린의 가장 큰 총애를 받았어요. 원래대로라면 그는 여느 왕의 형제들처럼 공작 위에 머물렀겠죠. 실제로 그도 자신의 처지에 만족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카트린은 그를 좀 더 높은 곳에 앉히고 싶었어요. 마침 폴란드 공화국의 국왕 자리가 비어 있었죠. 폴란드 공화국은 신성로마 제국처럼 선출제였고 마침 경쟁자도 폴란드인이 아니었으며 카트린은 안나, 야기엘론카와 앙리 3세의 결혼을 주선하여 표를 모았습니다. 덕분에 앙리 3세는 원치 않는 타국의 왕위에 오르게 돼요. 문제는 그는 정말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도 그럴 게 정치와 문화 그리고 언어가 다른 것은 둘째치고 대릴사위 자격으로 차지한 왕자가 고통받던 어머니의 삶을 투영했을 겁니다. 그는 어떻게든 가지 않으려 끝까지 버텼으나 샤를 9세의 최후 통첩을 받고 나서야 폴란드로 떠났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파란만장한 국왕 생활을 경험하죠. 당시 폴란드 공화국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합쳐진 연방이었습니다. 1569년 선왕이었던 지그문트 2세가 루블린 합병을 체결한 후 귀족민주주의를 정치 시스템으로 채택했어요. 전체 인구 중 약 8%에 해당하는 귀족이 공화국의 3권을 소유했죠. 뿐만 아니라 국왕 선출권과 수많은 여러가지 특권을 가졌는데 이를 황금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국왕보다 귀족이 살기 더 좋은 나라에 타국 출신, 그것도 절대 공주정 출신이 국왕으로 온다. 앙리 3세는 그들에게 벗겨먹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앙리 3세가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 조약서를 내밀었죠. 그의 이름을 따 헬리크 조약이라 명명된 이 조약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이은 왕들까지도 꼭두각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재미없는 나날을 보내던 와중에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형 샤를 9세의 부고를 듣게 된 거죠. 그는 안나와의 결혼도 제쳐놓고는 그 길로 프랑스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폴란드 쪽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의 복귀 소식에 많은 이들이 기대했죠. 어렸을 때부터 지닌 총명함과 위구노 전쟁에서의 활약을 아는 이들은 그가 얼른 왕위에 올라 어지러운 국정을 안정시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대를 품고 등장한 앙리 3세. 하지만 막상 왕위에 오르자 언제 그랬냐는 듯 온갖 기행을 부리고 다녔습니다. 그동안 폴란드에서 숱한 수모를 겪다 돌아왔으니 얼마나 권력의 맛이 그리웠을까요? 그의 기행을 몇 가지 살펴보면 가장 먼저 레미뇽이라고 하는 집단을 가까이 했죠. 민용은 귀여운, 사랑스러운 아이 또는 젊은이라는 뜻으로 특히 어린 여자아이한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앞에 레가 붙어 복수형이 된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모 카페도 상호명에 이 단어를 넣었던데 당시에는 안 좋은 뜻으로 사용되었죠. 동시대의 연대기 작가 피에르 드 레스투알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어리석고 거만했으며 정숙하지 못한 옷차림 때문에 극도로 혐오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왕이 그들에게 준 엄청난 선물은 그들을 더욱 혐오스럽게 만들었다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앙리 3세가 동성애자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과 사치를 부리며 방탕한 생활을 한 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권력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보였죠. 그는 원치 않는 타향살이를 시킨 어머니에 대해 심리적 반발심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니를 왕들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국가의 어머니라 칭송하고 다녔고 티나지 않게 그녀와 그녀의 신복들을 국정에서 배제했어요. 그녀도 당시 심한 폐렴을 앓고 있던 터라 자연스레 밀려났죠. 모자의 권력 교체로 어수선한 사이 그동안 루브르 궁에서 잊혀져 가던 나바르가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내 마고에게 도움을 청해요. 마고는 일단 동생 알랑송 공작 프랑수아를 먼저 탈출시켰죠. 왜 뜬금없이 알랑송이 등장했을까요? 알랑송은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이후 샤를 9세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자국민이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광경을 보고는 이 사태의 최고 책임자인 형에게 반기를 든 거죠. 많은 이들이 그를 지지했어요. 특히 온건 가톨릭파와 위구노가 그에게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여 불평당을 창설해 그를 수장으로 내세웠죠. 마고 부부도 이 대열에 합류하여 공식적으로 그를 차기 국왕으로까지 추대했어요. 당시 샤를 9세는 병이 악화되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고 그에게는 후사가 없었으며 유력 계승권자인 앙리 3세는 폴란드 왕위를 이은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예비 1번인 그에게 이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러나 카트린은 오히려 그를 루브르 궁에 가둬버리고 말아요. 아무래도 그녀 또한 학살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테니 겁이 났을 겁니다. 이후 두 차례 불평당 당원들이 알랑송과 나바르를 구출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죠. 주모자들은 반역죄를 선고받아 사형당했는데요. 그 사유가 좀 독특합니다. 조셉 보니페이스 드 라몰의 경우 그의 소유물로 추정되는 바늘에 찔린 밀랍 인형이 발견되었죠. 실제로 그가 그 인형의 주인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카트린은 그가 그 인형으로 샤를 9세를 저주했고 그 때문에 샤를 9세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피렌체의 점성가이자 자신의 조언가였던 코시모 루기에리를 팝니다. 루기에리는 일생 동안 신비술, 흑마법, 요술의 대가로 알려진 인물이었고 사실 그 인형은 루기에리의 것이었으며 라몰이 왕을 저주하기 위해 그에게서 인형을 입수했다고 꾸몄어요. 1317년 교황 요한 22세가 주술로 암살당할 뻔했던 만큼 당시 주술은 시대 정서에 반하는 행위였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여론은 이미 카트린에게 기울었으며 그의 사형 집행은 기정사실화되었죠. 인형을 제공한 루기에리 역시 처벌을 면치 못했는데요. 재밌게도 그는 추후 정식으로 사면받아 죽을 때까지 생 마티웨이의 수도원장으로 지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카트린의 방해와 앙리 3세의 직권으로 불평당은 잠시 주춤해요. 하지만 세력은 여전히 건재했고 앙리 3세도 후사를 두지 못하고 있었기에 알랑송은 더 강력한 차기 왕권 주자가 되었죠. 그래서 마고가 남편보다 동생을 먼저 탈출시키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파리를 탈출한 알랑송은 그대로 자신의 영지로 넘어가 불평파 세력을 규합하고 기지공작을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나바르 역시 이듬해인 1576년 홍대 공작과 함께 탈출에 성공해 고국으로 돌아갔죠. 고국에 도착한 나바르는 가장 먼저 반강제적으로 했던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위구너 세력을 집결시킨 뒤 곧바로 알랑송과 함께 앙리 3세를 압박해 나갔어요. 동생과 매부의 공세에 당황한 앙리 3세는 얼결에 본리의 칙령을 체결하고 말았죠. 그러나 이는 또다시 기지공작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본리의 칙령이 위구너 측에 지나칠 정도로 유리하게 작성되었다며 들고 일어섰어요. 자신의 가문뿐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많은 중산층들을 끌어들여 가톨릭 동맹을 결성했죠. 그러자 앙리 3세는 다시 어영부영 새로운 조약을 발의해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1577년 베라주라크 조약으로 인해 전쟁은 잠시 소강 상태로 들어갔어요. 이때 그동안 떨어져 지내던 마고 부부가 극적 결합하게 되죠. 사랑 없이 시작된 결혼이었으나 함께 사선을 넘었으니 없던 정도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무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두 사람 모두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바르는 겁이 났을 거예요. 지금까지 마고의 남자 형제들은 모두 후사를 보지 못했기에 더욱 불안했겠죠. 그러던 중 1584년 처남 알랑송이 네덜란드 독립전쟁에 뛰어들었다가 돌연 사망하고 맙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국부 오라녜공 빌럼 1세가 차기 총독으로 알랑송을 지목했었거든요. 프랑스 왕자인 그를 끌어들여 스페인을 견제할 요량이었죠. 그러나 홀란트와 제일란트 그리고 안드베르펜 등 북부의 도시민들은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열받은 그는 1583년 안드베르펜을 무력으로 침공했다가 되려 역으로 당하고 만 거예요. 시리에 빠진 그는 시름시름 앓다 결국 형 샤를 9세처럼 폐결핵으로 사망하고 말았죠. 예상치 못한 그의 죽음에 모두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 나바르는 홀로 쾌제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발루와 앙굴렘 왕가에는 더 이상 후계를 이을 만한 남성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왕조가 그랬듯 만약 앙리 3세가 계속해서 후사를 보지 못할 경우 현 왕조와 가장 가까운 가문이 물려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가문이 바로 부르봉 본인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르봉 가문의 적통 계승자였어요. 물론 그는 마고의 남편으로서 왕위를 이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전자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사견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마고가 남자를 밝히고 방탕하였다는 소문을 나바르가 흘렸거나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그녀 없이도 왕이 될 수 있었고 불임이라는 확실치 않은 이혼 사유를 들이미느니 차라리 추문을 이용하는 편이 효율적이었을 테니까요. 실제로 마고가 바람을 피긴 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거론되었어요. 대표적으로 뷔시와 샹발롱이 있었죠. 하지만 뷔시는 남편의 외도에 못 이겨 진행한 질투 유발 작전이었고 샹발롱은 거의 펜팔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여성 편력은 나바라가 훨씬 심했어요. 그는 훗날 호세광이라 불릴 정도로 여자를 밝혔죠. 그때에는 물은 남자가 색을 밝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욕을 강요하는 위그노 입장에서 그의 이러한 행위는 죄악과도 같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마고를 더 더럽힐 수밖에 없었어요. 1574년 위그노는 팜플렛을 통해 마고가 두 오빠들과 근친상간을 했다고 유포했죠. 그리고 1607년에는 과거 알랑송과 나바르를 구하려다 처형당했던 라몰이 사실 마고의 연인이었고 그녀는 그의 머리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나중에 이본르 탑거리에 묻어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프랑스 작가 알렉산드르 듀마가 차용해 소설 여왕 마고를 집필하게 되면서 기정사실화돼요. 책에서는 성 바르톨로메오 주길의 학살 때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라몰이 도망을 치다 마고와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녀는 그를 구해줌으로써 둘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이후 나바르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그에게 남편의 탈출을 도와달라 애원합니다. 그는 나바르를 구출한 뒤 그녀도 데려오기 위해 파리로 돌아오지만 가톨릭 세력에게 붙잡혀 처형당하고 말았죠. 그녀는 그의 죽음에 슬퍼하며 그의 머리를 챙겨 나바르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게 소설 내용 중 일부예요. 이는 영화 여왕 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학살에서 마고가 구한 것은 라몰이 아닌 티이안이라는 신사였고 라몰은 그저 알랑송의 신복이었으며 그가 나바르의 탈출을 도운 것은 맞으나 시기가 전혀 달랐어요. 문제는 그들에게 진실이 무엇이든 하등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